2025년 1월 새벽 낭독 선정도서는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책의 분량은 130페이지 정도 중편 소설인데 그 내용은 너무 깊고 방대해서 길게 여운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책의 뒷면에 소개된 신영철 문학평론가는 추천사에서 인간의 가능성이 서사의 필연성으로 도약하는 지점에서 소설이 끝날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세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하나를 얻게 된다. 이 작가가 단편 분량의 소설을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것에 나는 불만이 없다. 이런 결말 뒤에 감히 어떤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루포 작가 은유는 이 소설은 클레어 키건이 쓴 기억할 만한 지나침에 관한 이야기다. 아니, 긴 시다. 날마다 기계적으로 전개되는 일상에 복무하는 한 사람을 멈춰 세우는 힘은 무엇일까? 프린세스로 뽑아낸 듯 정교한 문장들은 서로 협력하고 조용하다. 한 방의 시적인 순간을 탄생시킨다. 매일 조금씩 아껴가며 낭독했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번역가가 느꼈을 부담감과 정성이 더 다가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옹개니의 말과 매일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오늘의 한 문장을 모아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10월의 나무가 노래졌다. 그때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렸고 11월의 바람이 길게 불어와 잎을 뜯어내 나무를 벌거벗겼다. 뉴로스타운 굴뚝에서 흘러나온 연기는 가라앉아 북스랑 끈처럼 길게 흘러가다가 부두를 따라 흩어졌고 곧 흑맥주처럼 검은 배로강이 빗물에 몸이 불었다. 이 소설의 첫 문단이다. 첫 문단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에 대해 클레어 키건은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 헐벗다, 벗기다, 가라앉다, 북슬북슬하다, 끈, 흑맥주, 불다 등의 단어를 써서 임신하고 물에 뛰어들어 죽은 여자를 암시하고자 했고 가능하다면 그런 뉘앙스가 번역물에도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설가 존 맥가허는 좋은 글은 전부 암시이고 나쁜 글은 전부 진술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읽은 독자가 물에 빠져 죽은 시신의 암시를 의식하리라고 기대하진 않지만 저는 좋은 이야기의 기준 가운데 하나는 독자가 이야기를 다 읽고 첫 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도입 부분이 전체 서사의 일부로 느껴지고 이 부분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독자가 처음에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도입 부분에서 어떤 것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전체 이야기를 알고 나면 첫 문단이 적절하게 느껴지고 이어질 이야기를 암시한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저는 2번 읽어서 결말 부분이 앞으로 밀려와 다시 서사가 한 바퀴 돌아가기 전에는 이야기를 다 읽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주문과 설명을 담은 저자의 긴 메일을 이 책 번역을 시작할 때 출판사를 통해 전달받았다. 저자가 번역에 신경을 쓰고 세심하게 도움을 주려 하는 것이 무척 고마웠다. 그런 한편 이 짧은 소설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드러내지 않고 암시하고자 한 부분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고 빙산의 일각 같은 이 글을 과연 어떻게 옮겨야 할지 난감했다. 이 짧은 소설은 차라리 시였고 언어의 구조는 눈 결정처럼 섬세했다. 잘못 건드리며 무너지고 녹아내릴 것 같았다. 클레어 키건은 무수한 의미를 압축해 언어의 표면 안으로 감추고 말할 듯 말 듯 조심스레 이야기한다.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미묘하게 암시한다. 2번 읽어야 알 수 있는 것들, 아니 3번, 4번 읽었을 때야 눈에 들어온 것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번역을 하기 위해 이 책을 무수히 읽으면서 내가 알게 된 것을 번역에 설명하듯 담지는 않으려고 했었다. 그랬다가는 클레어 키건이 의도한 대로 삼가고 억누름으로써 깊은 진동과 은근한 여운을 남기는 글이 되지 못할 터였다. 그래서 독자들도 이 책은 천천히 가능하면 2번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핏 보아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 책에 담긴 이야기도 어쩌면 이렇듯 말이나 행동으로 하거나 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의 이야기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 있는 무언가의 존재를 바라보는 이야기다. 소설의 언어가 정교하고 조심스러운 구조물인 것처럼 소설 속에 묘사된 세계도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위태롭다. 1985년 아일랜드 작은 도시에 사는 빌 펄론 같은 사람들은 계속 버티고 조용히 엎드려 지내면서 사람들과 척지지 않고 살아야지.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모든 걸 다 잃는 일이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틸 수 있으면 다행이고 조금이라도 남겨서 앞날의 재앙에 대비할 수 있으면 기적이다. 다른 사람에게 동전 한 입, 마음 한켠이라도 내주는 것도 사치인지 모른다. 이 소설에 나오는 막달레나 세탁소는 18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고 아일랜드 정부에서 지원한 같은 이름과 명분의 여러 시설 가운데 하나다. 타락한 여성들을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설립했으나 성매매 여성, 혼외 임신을 한 여성, 고아, 학대 피해자, 정신이상자, 성적으로 방종하다는 평판이 있는 여성, 심지어 외모가 아름다워서 남자들을 타락시킬 위험이 있는 젊은 여성까지 마구잡이로 이곳에 수용했고 교회의 무기나에 착취했다. 동네 사람들은 세탁소의 실체에 대해 짐작하면서도 입을 다물고 높은 담 안에서 저질러지는 학대에서 눈을 돌린다. 소설의 중심 인물인 빌 펄롱의 내면에도 참아하지 못한 사소한 일들, 쉽사리 입 밖에 내지 못한 모호한 말들이 꽉 차서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지경이다. 수녀원으로 대표되는 세상은 너무 크고 그 안에 어떤 존재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가 너무 작은 존재라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펄롱에게 뒤에서 작고 소박한 사랑밖에 줄 수 없었던 네드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은 보잘것없지만 화려하거나 열렬하거나 명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클 수 있다는 것을 클레어 키건의 조용한 글이 낮은 소리로 들려준다. 춥고 어두운 겨울밤에 따스한 슬픔의 불빛이 켜진다. 안개가 여기저기 기운 기다란 천 모양으로 내려앉았다. 구불구불한 도로에 차를 돌릴 만한 공간이 없어서 펄롱은 우회전을 해서 샛길로 들어갔다. 그 길로 가다가 또 우회전했더니 길이 더 좁아졌다. 또 한 번 우회전을 해서 전에 지나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은 건초 창고를 지나다가 짧은 목끈을 질질 끌며 돌아다니는 순염소 한 마리를 보았고 곧이어 조끼를 입은 노인이 길가에 죽은 엉겅퀴를 낫으로 쳐내는 모습이 보였다. 펄롱은 차를 세우고 노인에게 인사를 했다. 이 길로 가면 어디가 나오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 길? 노인은 낫으로 땅을 짚고 손잡이에 기댄 채 펄롱을 빤히 보았다. 이 길로 어디든 자네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네. 이 위는 이렇게 고요한데 왜 평화로운 느낌이 들지 않는 걸까?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고 펄롱은 검게 반짝이는 강을 내려다보았다. 강 표면에 불 켜진 마을이 똑같은 모습으로 반사되었다. 거리를 두고 멀리서 보면 훨씬 좋아 보이는 게 참 많았다. 펄롱은 마을의 모습과 물에 비친 그림자 중에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는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굴뚝에서 연기가 솟았고 하늘에서는 작은 별이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있었다. 그렇게 서 있는 동안 가장 밝은 별이 순간 칠판이 분필선 같은 자취를 남기며 떨어져 사라졌다. 또 다른 별은 다 타버린 것처럼 서서히 희미해졌다. 펄롱은 젊은 수녀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고 이제 수녀 원장이 자기가 일어서길 바란다는 걸 알았다. 그렇지만 조금 전까지는 여기를 뜨고만 싶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여기에서 버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펄롱은
새로 생긴 기묘한 힘에 용기를 얻어 몸을 일으켜 앉았다. 펄롱은 수녀 원장이 자기가 그냥 가길 바란다는 걸 알았지만 걸음을 멈추고 여자아이 앞에 섰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니? 말만 하렴. 레인지 앞에 있는 수녀가 헛기침을 하며 프라이팬을 거칠게 흔들었고 펄롱은 그게 아이에게 더 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낸 신호임을 알아들었다. 그래, 지금 놀란 상태니까 그럴 만도 하지. 아무튼 내 이름은 빌 펄롱이고 저기 부두 근처 석탄 야적장에서 일해. 무슨 일 있으면 거기로 찾아오거나 아니면 나를 불러. 일요일만 빼고 늘 거기 있으니까. 신부는 천천히 회중에게 등을 돌린 채 무릎절을 하고 제단에 가서 섰다. 팔을 양옆으로 넓게 벌리고 미사를 시작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날 미사는 길게 느껴졌다. 펄롱은 딱히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멍하니 한 귀로 들으며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보았다. 강론 동안에는 눈으로 십자가의 길 성화를 훑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성모와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만나고 2번 넘어지고 옷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묻히는 그림들. 축성이 끝나고 앞으로 나가 영성체를 받아야 할 때가 되었으나 펄롱은 벽에 붙어 서서 고집스럽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일요일이 너무나 공허하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왜 펄롱은 다른 남자들처럼 미사 마치고 맥주 한두 잔 마시면서 쉬고 즐기고 저녁 배부르게 먹고 불가에서 신문을 보다가 잠들 수 없는 걸까? 여러 해 전 어느 일요일 미스즈 윌슨이 아직 살아있을 때 펄롱이 그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 미스즈 윌슨은 집에 없었고 네드가 부엌 불가에서 흑맥주 한 병을 앞에 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네드는 늘 그러듯 펄롱을 반갑게 맞았고 곧 펄롱이 갓난아기 시절 이 집에 왔을 때 일을 회상하기 시작하더니 미스즈 윌슨이 날마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요람 속 아기를 들여다보곤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지. 네드가 말했다. 너에 대해 함부로 말한 적도 없고 네 엄마를 심하게 부르지도 않았어. 굶주리며 잠자리에 든 적은 단 하루도 없으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펄롱이 이렇게 일하러 나가고 싶지 않았던 적은 처음이었다. 며칠째 뭔가 가슴이 얹힌 것 같았지만 펄롱은 평소처럼 옷을 입고 비천스 감기약을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고 야적장으로 걸어갔다. 일꾼들이 벌써 나와 정문 밖에 서서 추위에 손을 호호 불고 발을 구르며 서로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펄롱이 지금까지 데리고 있었던 일꾼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고 게으름 피우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사람한테서 최선을 끌어내려면 그 사람한테 잘해야 한다고 미스즈 윌슨이 말하곤 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에 딸들을 2군데 무덤에 데려가 펄롱의 어머니뿐 아니라 미스즈 윌슨의 무덤에도 꽃을 놓게 하길 잘했다. 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윌슨의 집에 있던 여자가 둘이 친척이라고 여겨 닮았다고 착각한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것 같진 않았고 펄롱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네드가 심히 힘들어했던 것, 어머니와 네드가 늘 같이 미사에 가고 같이 식사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불가에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던 것을 생각하며 그게 무슨 의미일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펄롱으로 하여금 자기가 더 나은 혈통 출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서 그 세월 내내 펄롱의 곁에서 변함없이 지켜보았던 네드의 행동이 바로 나날의 은촉이 아니었나. 펄롱의 구두를 닦아주고 구두끈을 매주고 첫 면도기를 사주고 면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다. 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가장 보기 어려운 걸까? 잠시 멈춰서 생각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떠돌게 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아이를 데리고 걸으면서 펄롱은 얼마나 몸이 가볍고 당당한 느낌이던지 가슴속에
새롭고 새삼스럽고 뭔지 모를 기쁨이 솟았다. 펄롱은 미시즈 윌슨을, 그분이 날마다 보여준 친절을, 어떻게 펄롱을 가르치고 격려했는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거나 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을 무얼 알았을지를 생각했다. 그것들이 한데 합쳐져서 하나의 삶을 이루었다. 최악의 상황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펄롱은 알았다. 벌써 저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생길이 느껴졌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이미 지나갔다. 하지 않은 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 평생 지고 살아야 했을 일은 지나갔다. 지금부터 마주하게 될 고통은 어떤 것이든 지금 옆에 있는 이 아이가 이미 겪은 것, 어쩌면 앞으로도 겪어야 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